아들 녀석이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자기 것이니 그만 나가달라고요. 제 손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이 집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마 모를 겁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에 적힌 마지막 이름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애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은주입니다. 올해 33살, 경기도의 한 무역회사에서 재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째 되는 남편 지훈 씨와는 하준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 삶은 평화롭고 부러울 것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만 알았습니다. 제 삶이 길고 긴 억압의 연속이었고 인내심으로 가득 찬 나날이었다는 것을요. 그 운명적인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막 하준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님 민서 씨였습니다. 형님은 더듬거리며 온 가족이 시아버님 이상철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와 하나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주 씨, 혹시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까지 20명 가까이 불렀다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저한테는 말해주지 않았는데요. 민서 씨는 익숙한 변명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여자들은 집안일이나 보고 남자들이 중요한 이야기 나누라고 했다던데요. 저는 속으로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전혀 유쾌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밤 9시쯤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옥자 여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준이. 아휴, 낮에는 너무 바빠서 통 얘기를 못했네. 오늘 아버님 건강 축하 식사한다고 우리 집안 사람들 하나 레스토랑에서 거하게 한턱 냈지. 알고 있었니, 어머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미안함이나 초대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명령하듯 계속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겸사겸사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총 298만 원이 나왔는데 어머님이 그냥 160만 원으로 하자고 했어. 어머님이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내가 계좌 이체 좀 해줘라. 전부 특별 주문 메뉴라 좀 많이 나왔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초대도 받지 못했고 통보도 없었지만 계산은 제가 해야 한다니. 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주 빠르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체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순종적인 태도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응, 그래, 착하다 우리 은주. 영수증은 내일 어머님이 가져다 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단 1분 후, 저는 노트북을 열어 남편과 저의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이 계좌는 제가 주로 거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모든 수입이 가족 생활비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계좌에서 저는 간단한 조작을 했습니다. 남아있던 잔액 전부 700만 원이 넘는 돈을 제가 미리 만들어둔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남편, 두 형님, 그리고 시아버님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가족 단체방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160만 원 이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가족 단체방을 나가 있으려 합니다. 필요한 일 있으시면 지훈 씨에게 직접 연락 부탁드립니다. 1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 저편에서
온 가족이 얼어붙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보낸 메시지는 고작 몇 줄에 불과했지만 그 파급력은 지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아직 물이 가득한 컵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은 누가 짓누르는 듯 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감정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제 시댁이라는 곳에서 그저 그림자로 취급받는 그 감정의 말입니다. 저는 은주입니다. 33살의 저는 김옥자 여사의 며느리였습니다. 한때는 시어머님을 모범적이고 전통적이며 자식과 손주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 지훈 씨와 결혼한 지 6년째였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던 날 모두들 제가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하지 않고 남편은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며 우리만의 집이 있어서 함께 살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 된 사람만이 압니다.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해서 간섭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 하준이를 낳은 후부터 손주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손주를 돌보고 싶다는 이유로 매일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며 심지어 저희 집에 마음대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저를 형님 민서 씨와 비교하며 친척들 앞에서 제가 혼수도 없이 시집온 아이라고 은근히 비꼬곤 했습니다. 제가 출산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도 어머님은 요즘 세상에 세탁기 있는데 다들 소처럼 튼튼한데 뭐가 힘들다고 하시며 저에게 직접 빨래를 시켰습니다. 지훈 씨에 대한 실망감도 컸습니다. 제 남편 지훈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착함 때문에 그는 제가 겪는 모든 불공평함 앞에서 늘 침묵했습니다. 제가 조언을 할 때마다 그는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여보, 그냥 어머님께 조금만 참아줘. 그래도 어르신인데. 어르신이면요? 어르신이면 며느리를 남 취급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제 마음속 실망감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식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훈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작은 침실 스탠드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머뭇거리고 걱정스러워하며 어딘가 겸연쩍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보, 다 알았어. 그는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지훈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낮에 엄마가 전화해서 친척들 만나는 자리가 있다고 했어. 여보도 초대받은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 일에 끼어들지 못했어. 그리고 엄마가 음식 주문할 때 나중엔 엄마가 여보한테 얘기할 줄 알았지? 난 정말 몰랐어. 뭘 몰랐다는 거죠, 지훈 씨. 저는 그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물에 던져진 돌처럼 무겁고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님 건강 축하 파티에 온 가족을 데리고 가면서 아들인 지훈 씨의 아내인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건가요? 식사가 끝난 후에는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파티 비용을 저에게 내라고 시켰다는 것을 몰랐다는 건가요? 그리고 제 남편인 지훈 씨는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에게 문자 한 통 보내야겠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건가요? 지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인가요? 6년 동안 시어머니가 제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온 가족 식사를 준비하게 했을 때 어머님이 들르실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혼수도 없는 사람 취급했을 때, 제가 출산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님이 저에게 직접 빨래를 시켰을 때, 그때 지훈 씨는 단 한마디라도 엄마 편에 서서 저를 위해 말을 해준 적이 있나요? 지훈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제 마음속 실망감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식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160만 원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돈이 있고 그럴 능력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족 안에서 제 위치가 어떤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그저 현금 자동입 출금기처럼 생각하고 지훈 씨는 저를 그림자처럼 생각하는군요.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 저는 지훈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공동 계좌에 있던 돈 전부를 제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제부터 돈 쓰고 싶으면 각자 벌어서 쓰세요. 제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문이 닫히고 지훈 씨는 어둠과 침묵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제 뜻밖의 행동에 시어머니 김옥자 여사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하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님 민서 씨였습니다. 은주 씨,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봐요. 어머니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은주 씨가 무례하다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이제부터는 얼굴 보지 말자고 하세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160만 원 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민서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는 은주 씨가 너무 과민 반응한다고, 고작 그 돈 가지고 무슨 유산 다툼이라도 하는 양 시끄럽게 한다고, 은주 씨가 못된 짓을 한다고 하셨어요. 유산 다툼기라는 말이 제 마음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시댁 재산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군요. 민서 형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형님은 형님 집안일만 신경 써주세요. 저도 제 집안일만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못된 짓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정말 얼어붙게 할 한 수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아주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지 6년 동안 저는 늘 양보하고 본분을 다하며 도리에 맞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양보가 다른 사람에게 짓밟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그 전화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뻔뻔했고 제 인내심을 터뜨리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사랑해주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칭찬해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존중만 해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밥 한 끼 초대받을 권리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그 식사비를 제가 떠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5년간의 월급 명세서와 추가 근무 계약서 등 제 모든 서류를 열었습니다. 저는 재무팀장이었고 평균 월 수입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몇몇 중소기업의 프리랜서 재무 컨설팅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총 수입은 보통 한 달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수입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정의 기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생활비,
아이 학비, 집 수리비 모두 제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남자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가 앞서도록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의 월급 명세서 전부를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아이의 삶에, 심지어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제가 낸 돈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얼마나 많은 돈을 기여했는지 상세한 계산표를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설날에 시어머니가 시부모님께 각각 50만 원씩 드리자고 했을 때도 제가 이체했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부엌도 제가 몰래 수리했습니다. 그 모든 서류를 봉투에 담아 겉면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김옥자 여사님께 이 가족의 진정한 대가를 누가 치렀는지 아시라고 보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하룻밤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집에 없을 거예요. 어머님께 보낼 서류를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오빠가 좀 갖다 주세요.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전화에 지훈 씨가 전화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5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 씨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은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집으로 들어서며 신발을 벗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께 그들이 저를 남이라고 부르는 이 가족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지훈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여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너무 화내잖아. 엄마는 여보가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우리 집에 돈 없지도 않으니 공치사할 필요 없다고 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다 읽어보셨나요? 작년 생활비 내역서에 제가 아이 학비 전부 이체한 것, 설날에 어머님이 양가 부모님께 고루 50만 원씩 드리자고 해서 제가 보낸 것,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부엌을 제가 몰래 수리한 것까지 다 보셨나요? 지훈 씨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공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한 번이라도 진실을 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제가 말이 없으니 바보인 줄 알았겠죠? 이제 제가 쓴 돈 한 푼 한 푼, 그리고 제가 견뎌온 모든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훈 씨는 잠시 동안 말을 잃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하지만 엄마가 이제부터 여보랑은 왕래하지 말라고 못된 며느리 취급한다고 했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어머님도 연기할 필요 없고 저도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겠네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은주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견뎌온 한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과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고 한국의 어머니 마음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와 함께 일상의 감동적이고 진실한 이야기, 그리고 깊은 교훈을 나눠주세요. 그날 오후 또 하나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부가 정말 얼어붙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점심 직후 저는 회사에 가서 제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 지훈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아들 하준이의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저는 정 변호사님께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 서류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전에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제 단독 명의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 단체방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이해하거나 동정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이지 않는 현금 자동입 출금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쓰는 돈은 모두 명확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아무도 답장이 없었지만 1분 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단체방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계속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지난 몇 년간의 침묵이 온 가족이 치러야 할 가장 큰 대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아버님 이상철님의 동생인 최 삼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촌은 시댁 식구 중 저를 유일하게 예에 바르고 공정하게 대해주던 분이었습니다. 은준이, 최 삼촌이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네, 삼촌. 무슨 일이세요? 삼촌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번 주말이 시증조 할아버지 팔순 잔치 아니니?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내 시어머니가 너는 분위기 흐려지니 오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슬프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가지 않는 게 좋겠네요. 삼촌. 하지만 최 삼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반대로 말해주려고 전화했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한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다. 팔순 잔치는 온 친척이 모이는 자리인데 내가 없으면?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삼촌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들이 잔치에서 저를 배제했다고 생각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은 밥상에서 밀려났지만 이번에는 당당하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팔순 잔치 날 아침, 저는 다나한 크림색 한복을 선택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큰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들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시에 맞춰 도착했고 1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 삼촌 댁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상할 만큼 조용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저를 본 친척들은 모두 멈칫했고 몇몇은 인사를 건넸지만 몇몇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옥자 여사는 증조할아버지 옆에 서 있었는데 제게 쏘아보는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가 분명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늘 건강하시며 자손들과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저를 보시고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응, 막내 며느리 아니냐? 요즘 왜 얼굴이 잘 안 보이니? 어디 아프기라도 하니?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의미심장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쟤는 바빠요, 아버님. 저처럼 한가해야 집안일을 돌보죠.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은 모두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는 돈 버느라 바쁩니다. 아이와 가정을 돌보느라 바쁩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사실은 제가 감당하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니 옛날 이야기는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제가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반응할 줄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주머니에서 빨간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증조할아버지께 올렸습니다. 저와 남편을 대신하여
할아버님 팔순 잔치를 축하드립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저희 마음입니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열어보셨고 그 안에는 제 이름으로 개설된 100만 원짜리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뻐하시며 감동한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착한 며느리구나. 마음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니? 고맙다. 주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은 서로를 힐끗 쳐다봤고 몇몇은 존경의 눈빛을, 몇몇은 불쾌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손으로 핸드백을 꽉 쥐고 마치 부숴버릴 듯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돈이 나서? 왜 내가 아니라 제가 이런 짓을 해? 하지만 어머님은 몰랐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제 재정적 독립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것이 어머님이 제가 이 가족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잔치 후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 뒤로 끌고 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속셈이야? 친척들 앞에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속셈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온 가족을 데리고 식사하러 가면서 저를 초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돈을 내라고 시켰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예전처럼 영원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너 건방지게. 건방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난 몇 년간 시댁에 쓴 지출 내역을 자세히 기록해 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이 집안을 돌봤는지 말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저는 기꺼이 시댁의 발길을 끊을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쫓아내시기 전에 적어도 제가 누구인지는 알아주세요.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좀 더 일찍 이해해 주셨더라면 우리는 진작에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훈 씨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저에게 천으로 쌓인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엄마가 이걸 돌려주라고 했어? 160만 원이야. 너한테 빚지는 느낌이라. 싫다고 하셨어. 저는 그것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제 이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말없이 피곤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제가 한 일은 경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이지 않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님과의 만남과 대화는 저를 그 어느 때보다 감동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파도가 일었습니다. 시아버님 이상철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은 얇은 서류철 하나를 탁자 위에 놓으셨습니다. 표지에는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 제1324디호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시장통. 골목에 있는 120제곱미터가 넘는 땅이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지. 아버지가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양도 서류를 작성했다. 저는 서류를 펼쳤고 제 눈은 양도받는 사람 이름에 멈췄습니다. 은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땅을 저에게 주신 건가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2달 전에 이미 절차를 밟았다. 내가 한밤중에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때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 일 이후의 말이다. 너는 조용히 일을 처리했지만 아버지는 내가 불평 한마디 없이 본분을 다하고 무례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다. 이것은 인정이다. 너는 이 집을 지탱하는 사람이고 그럴 자격이 있다. 게다가 혹시라도 내가 이 집을 떠나게 되는 날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가 마련해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버님은 더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남은 삶이 많지 않다. 아버지는 이 집을 짊어진 여인이 억압 속에 조용히 떠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은 내가 필요할 때 도피처가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라.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땅의 가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림자처럼 살아왔는데 마침내 제 편에 서주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어머님께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줄 알았던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맹세컨대 이 마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버님은 미소 지으시며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맹세할 필요 없다. 너는 그저 내가 살아왔던 대로 당당하게 살면 된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마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그 계약서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지훈 씨가 어제 서류가 있던 책상 서랍을 몰래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들이 과연 저를 초대도 없이 온며느리 취급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시아버님과의 만남과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이었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파도가 일었습니다. 이른 아침, 지훈 씨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오후에 형님네 집에서 가족회의를 한대. 급한 일이라 기다릴 수 없다고 하셨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또 회의요. 지훈 씨는 웅얼거렸습니다. 응, 여보도 갈 거야. 저는 신문을 접으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요. 왜 안 갑니까? 누군가 제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 가서 똑똑히 들어야죠. 지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출근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회의가 시어머니가 주최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시아버님으로부터 그렇게 값비싼 땅을 은밀히 양도받은 것을 결코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님에게 그것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체면이자 통제권이었고 제가 어머님의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한 것은 모욕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채 가족회의가 열리는 형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밖에서부터 시어머니의 차, 지훈 씨의 차, 형님 현우 씨의 차, 그리고 민서 씨 차까지 다 보였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가 앉아 있었지만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중앙에 앉아 있었고 제가 들어서자마자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인사하기도 전에 어머님은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 왔니?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저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주위를 한번 훑어본 후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묻겠다.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이 너한테 양도된 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아버님 소유의 땅이고 아버님께서 저에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양도하신 것입니다. 어머님은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땅이 조상대대로 내려온 재산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이 모든 집안의 것이다. 내가 무슨 명의로 그 땅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군요. 그럼 왜 아버님께 묻지 않으십니까? 서명한 것은 제가 아니라 아버님입니다. 분위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형님 현우 씨가 끼어들며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이라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 집안 사람인데요. 시어머니는 짜증을 냈습니다. 한 집안 사람. 제가 언제부터 한 집안 사람이었느냐? 건방지게 시어머니 면전에서 따지고 공공연하게 돈 쓴 내역을 인쇄해서 들이밀더니 이제는 이 집안의 땅까지 자기 명의로 하다니. 이 집안을 뭘로 보는 것이냐?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증받은 양도계약서 사본을 꺼내 탁자 중앙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공증받은 사본입니다. 어머님이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기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나는 서류가 필요 없다. 나는 이유가 필요하다.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매달 집안 생활비의 거의 70%를 부담했습니다. 학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집 수리비부터 어머님이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까지요. 저는 그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남 취급하며 마음대로 부리셨죠. 어머님이 말을 자르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팔순 잔치 때 온 가족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저 혼자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온 가족을 데리고 식사하러 가시면서 저를 초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에게 돈을 내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묵하며 돈을 이체하자 어머님은 저에게 못된 짓을 한다고 하셨죠. 그럼 어머님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방 안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고 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땅은 아버님의 결정입니다. 저는 구걸하지도 않았고 몰래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아버님 명의의 땅이고 누구에게 양도할지는 아버님의 권리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아버님께 물어보세요. 시어머니는 분노에 떨었지만 모든 서류가 합법적이었기에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서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에 어떤 것들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눈에 거슬리더라도 저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고요? 은주 씨는 틀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민서 형님을 꿰뚫어 볼 듯이 노려봤습니다. 너도 저의 편을 드는 거냐? 민서 형님은 침묵했지만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는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듯 물을 따랐습니다. 남편 지훈 씨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궁지에 몰린 것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현관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해주겠다. 내가 그 땅의 명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 눈에는 너는 여전히 건방진 며느리일 뿐이다. 뿌리도 없는 것. 저는 멈춰서서 어머님을 돌아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시댁에서는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곳에 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준 곳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사랑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께서 더 이상 저를 짓밟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어머님을 지나쳤습니다. 며느리로 산 6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정말이지 당당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 씨가 저를 태워다 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 변했네. 저는 그를 돌아보며 침착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참지 않을 뿐입니다. 그는 말없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더 이상 동조가 아니라 늦었지만 꼭 필요했던 자기 반성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팽팽했던 가족회의 이후 시어머니가 잠시 조용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김옥자 여사님은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존심과 통제력이 위협받았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시아버님으로부터 수억 원 가치의 땅을 양도받은 것은 어머님이 수십 년간 지켜온 자존심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뿌리 없는 며느리가 자신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방식을 택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민서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연락했습니다. 형님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얼마 전에 법원에 갔던 일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어머님 서류에 서명한 거 미안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정말 서명하셨어요.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은주 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집으로 불러서 맏며느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하준이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우셨어요. 저도 중간에 끼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은주 씨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 어머님이 더 화가 나셔서 무모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님이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주 씨에게 경고해주러 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요? 형님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이 현우 씨와 함께 아버님 재산에 대한 법원 감독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는 아버님이 은주 씨에게 양도한 그 땅 말이에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가족의 동의 없이 시아버지의 재산을 단독으로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세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형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서류에 서명할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고 최 삼촌을 증인으로 세워서 후견인 자격으로 서명하게 할 계획이세요. 은주 씨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저는 손을 꽉 쥐었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다니요.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 씨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에요. 어머님에게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법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도리로 이 며느리를 꺾을 수 없다면 법으로 꺾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 씨, 준비해야 해요. 김옥자 여사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최 삼촌과 현우 씨 모두 어머님 편으로 돌아섰고 아버님은 몸이 약해지셔서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은 일어나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며느리예요. 저도 알아요.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금고를 열고 등기부등본 원본을 꺼내 보았습니다.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고 붉은 도장은 뚜렷했으며 아버님의 서명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민서 형님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아버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길고 지친 법정 싸움에 휘말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인정과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비열한 수단으로 빼앗아가도록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친구이자 현재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인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변호사, 급하게 만나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행위 능력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는 거군. 이 방법은 어렵지만 만약 그들이 정신과 진단서나 아버님의 병력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분쟁의 소지는 충분해. 하지만 우리 시아버님은 여전히 정신이 또렷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혼자 걸어 다니시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손을 쓰기 전에 아버님을 모시고 공증을 다시 받고 완전히 정신이 온전하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어. 증인도 세우고 녹음도 하고 동시에 조건 없는 증여 의사 확인서까지 작성하면 더 확실할 거야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가능할까요? 응. 하지만 서둘러야 해. 그날 저녁 저는 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님을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제 체면을 깎는 일을 꾸미고 계세요. 아버님이 저에게 땅을 넘겨주실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려 하세요. 아버님은 잠시 놀라시더니 천천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는 내 어미가 나이가 들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젊은 애들보다 더 악착 같구나. 아버님은 제 손을 잡으셨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일 너와 함께 가겠다. 어디든 가서 서명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 하겠다.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나는 누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님. 목요일 아침,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공증사무소로 갔습니다. 아버님은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직접 단추를 채우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으셨지만 걸음은 곧았습니다. 아버님을 보며 저는 수십 년간 아내의 그늘 아래 조용히 살아온 한 남자가 이제는 얽히고 설킨 덩굴을 벗어던진 고목처럼 굳건하게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준비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빛내셨습니다. 나는 내가 당당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서류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의료진 한 명을 추가로 초빙하여 아버님이 완전히 정신이 또렷하고 반응이 빠르며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제 합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제가 하준이를 재우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기도립 병원 번호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주 씨 맞으십니까? 저희는 응급실 당직 의사입니다. 시아버님 이상철님께서 현재 신부전 합병증으로 심장내과에서 응급처치 중이십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의식은 있으신가요? 위험한 건가요, 의사 선생님? 저희가 맥박과 혈압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치료 동의서에 서명해 주실 보호자가 즉시 오셔야 합니다. 저는 급하게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맡기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버님은 제 곁에 앉아 차를 마시고 떨리지 않는 손으로 서명하셨는데 이제 아버님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응급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버님은 그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고 심장 박동 측정기는 규칙적인 소리를 냈으며 산소 호흡기는 코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아버님은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셨잖아요.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뒤에는 현우 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또 먼저 왔구나. 내가 우리 아버님께 무슨 짓을 한 거냐. 저는 고개를 돌려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님과 공증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하루 종일 건강하셨어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버님의 병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달려들어 아버님의 손에서 제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내가 아버님을 압박한 것이다. 내가 아버님을 화나게 해서 병이 나게 한 것이다. 저는 어머님의 분노를 피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우 씨가 끼어들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왜 자꾸 동서탄만하세요? 어머님은 다시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너도 저의 편을 드는 거냐? 제가 온 가족을 속이고 땅을 빼앗고 이제는 아버님까지 해쳤다. 저는 손을 꽉 쥐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이 아프시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저를 모함할까 봐 아버님을 모시고 서명하러 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눈은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너는 항상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지. 너는 땅을 갖고 싶고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다. 이제 아버님이 쓰러지셨으니 만족하느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면 진작에 이 집을 떠났을 겁니다. 어머님, 저는 착하게 살았고 그저 한 자리를 원했을 뿐인데 어머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셨습니다. 심장 박동 측정기에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환자는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보호자의 지속적인 간호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는 아버님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점심, 병실에는 저와 아버님 단둘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손에 제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시고 긴 한숨을 내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이제 너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님은 이상하게도 맑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내가 새며느리 중에 왜 너를 선택해서 그 땅을 주었는지 궁금해한 적 있니?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가 착하게 사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힘없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이다. 진짜 이유는 내가 내 어머니, 내 친정어머니에게 30년 전에 갚지 못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제 어머니를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건설 기술자로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다. 중부지방으로 출장 갔을 때 우리 팀이 산사태로 길이 막혔다. 그때는 정보가 빠르지 않아서 모두가 당황하며 피할 곳을 찾지 못했다. 그때 내 어머니가 근처 보건소의 간호사였는데 20명이 넘는 우리 팀원들에게 사흘 동안 밥과 약을 챙겨주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답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 내가 고열로 정신을 잃었을 때 내 어머니가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고 약을 구하러 10km를 달려갔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길이 뚫리고 모두가 철수했다. 나는 내 어머니 주소를 물어볼 겨를도 없이 그저 이름이 항아라는 것만 기억했다.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다. 그런데 몇 년 후 지훈이가 너를 데리고 집에 인사 왔을 때 내 집 제사상에 놓인 내 어머니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옛날의 은인이 바로 내 아들의 장모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하지 못했다. 개인적인 은혜 때문에 너를 편애한다고 생각할까 봐.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항상 너를 지켜봤고 살면 살수록 내가 내 어머니를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용하고 자랑하지 않지만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견뎌냈고 나는 내 은인의 딸이 내 집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했고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만으로 한 일이 아니라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를 바라서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가 문지방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온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현우 씨, 민서 씨, 지훈 씨, 그리고 친척들 몇 분까지요. 아버님이 입원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 뒤에서 방금 드러난 진실이
모든 은밀한 계산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죽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아버님을 시어머니와 단둘이 병실에 남겨두었습니다. 두 분이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으로 옷깃을 꽉 쥐고 눈빛은 멍했습니다. 욕도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만 지키셨습니다. 지훈 씨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더니 갑자기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방 안은 모두 침묵했고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몇 초간 이어진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온 시댁 식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옳은 것이 사람을 고개 숙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서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잔소리하거나 화내거나 빈정거리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이 침묵하셨고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것을 담고 있는 듯한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입원 치료 후 점차 회복되셨습니다. 아직 힘차게 걸으시지는 못했지만 정신은 아주 맑으셨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저와 대화하셨고 제 일과 하준이에 대해 물으셨으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 여정을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민낯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비싼 교훈을 함께 발견해 나갑시다. 온 가족이 평온해진 듯 했지만 인생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던 저는 가장 큰 전쟁이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남편 지훈 씨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 초 저녁, 저는 회사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지훈 씨가 책상 위에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낯선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편의 휴대폰을 엿보는 습관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화면 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불안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잠금 장치가 없는 휴대폰을 열었고 바로 그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05학번 기술동기 모임디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 이틀 전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트릿전지라는 아이디였습니다. 사진에는 술자리가 있었고 그 중앙에는 남편 지훈 씨가 낯선 여자와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입고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지훈 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아주 가까웠고 눈빛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클릭했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있던 다른 사람의 댓글이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이 두 분은 인턴 시절부터 정말 잘 어울렸는데 지금도 신혼부부 같네. 정말 부럽다. 신혼부부. 저는 전체 대화 내용을 다시 훑어보았고 몇 줄을 지나자 한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윤희, 사진 속의 그 여자였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몸매가 좋네. 지훈아, 요즘도 윤희랑 부산에 가니? 저번에 호텔 예약하다가 아내가 전화해서 틀어졌던 거 기억나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로 다가가 지훈 씨를 깨웠습니다. 오빠, 일어나 봐요. 물어볼 게 있어요. 지훈 씨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볐습니다. 왜 그래, 여보. 밤늦게 저는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졌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윤희가 누구예요? 그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보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내 휴대폰 봤어? 처음이에요. 그리고 6년 동안 오빠를 믿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기에 충분했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야. 친구들이 장난으로 엮어준 거야? 옛날 친구가 장난으로 엮어준 거요. 호텔 예약, 신혼부부, 아내 전화 때문에 틀어졌다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저는 소리쳤고 온 동네가 들었을 것입니다. 옆방에서 하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이를 안고 달래며 비처럼 울었습니다. 지훈 씨가 들어와 아이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옛날 일이야. 예전에 윤희랑 만났던 적이 있어. 여보가 하준이 낳고 힘들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엄마가 여보를 계속 비난하니까 슬퍼서 도망칠 곳을 찾았던 거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출혈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오빠는 그 여자랑 도망쳤다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밤에 집에 돌아왔잖아. 잊었어. 내가 돌아왔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돌아왔다고요? 5분 있다가 다음 날 하루 종일 사라졌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의 과거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빠가 이 집에 들어왔고 저는 온갖 비난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빠의 어머니와 온 가족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빠가 저를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여보를 버릴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약했을 뿐이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빠는 약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예요. 저는 여행 가방을 끌어와 옷장에서 하준이의 옷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디 가려는 거야? 친정엄마 집에 가서 오빠가 잘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가족인지 아니면 단체 채팅방의 신혼부부인지 말이에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는 깊이 잠들었고 제 심장은 6년간의 맹목적인 믿음에서 막 깨어났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안고 제가 6년 동안 정성껏 가꿔온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평생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그 남자를 떠났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만큼 거대한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깨달음 때문에 뛰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밤새 아이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곁에 앉아 묻지도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저 제가 어릴 때 아팠을 때처럼 가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저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은주야, 이제 너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왔다. 분노나 증오 때문이 아니라 행복이 다른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흘 후 지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친정엄마 집 문 앞에 서 있었고 잠을 못 자서 눈은 퀭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고 아이는 안에서 외할머니와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해명할 기회를 한 번만 줘.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윤이랑 연락을 끊었어. 모든 단체 채팅방과 연락처를 다 지웠어. 아버님께 가서 다 말씀드렸어. 아버님은 화내지 않으셨고 그저 내가 여보를 잃으면 내 발등을 찍는 것이라고 하셨어.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 시어머니를 견디고 오빠의 침묵을 견디고 심지어 배신까지 견디면서도 곁에 남아있던 아내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보가 나를 사랑해서 그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빠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용서할 수 있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처음부터 다시 쌓을 수 없어요. 지훈 씨는 멍하니 서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미리 서명한 이혼 서류야. 여보가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잘못했지만 여보를 가볍게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단지 나에게는 여보처럼 강한 여자를 지킬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야. 저는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오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요. 일주일 후 저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소송이나 재산 분할 없이 시아버님이 주신 땅과 아이 양육권만 가지고 평온하게 헤어지기로 선택했습니다. 법원에 간 날 시어머니 김옥자 여사가 뜻밖의 나타났습니다. 어머님은 화장도 하지 않으셨고 예전처럼 손에 금반지를 가득 끼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노릇을 잘못했지만 이제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마.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저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손주를 만나게 해다오. 가끔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 감을 때 덜 괴롭기 위해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면 제가 손주 만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그 여인의 눈에서 깊은 외로움을 보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뿌린 씨앗의 결과였습니다. 2달 후 저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편할 만큼 가깝고 제 마음이 치유될 만큼 과거와는 충분히 멀었습니다. 저는 작은 재무상담소를 열었고 제 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빴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관리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명령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저를 고개 숙이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는 쑥쑥 자랐고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여전히 한 달에 몇 번씩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르게 살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하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제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엄마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 없게 하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 후
저는 아들의 학교 운동장에서 우연히 지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하준이를 만나러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부부 사이의 거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폭풍우 같은 날들을 함께 겪고 헤어짐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두 어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 지내요. 그리고 오빠는요? 그는 저 멀리 뛰어노는 아들을 보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괜찮아. 단지 가끔 우리 집에 굳건히 서 있던 강한 아내를 바로 내 손으로 놓쳐버린 것이 후회될 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이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지키고 제 선함을 지키기로 선택했을 때 저는 진정한 행복이 한 남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가족의 삶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평온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견뎠는지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설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옥자 여사님의 이야기는 맹목적인 희생의 한계와 사랑기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통제할 때의 결과를 상기시켜 줍니다. 어머님은 사랑과 권력으로 강요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상철님은 이해와 존중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기반이며 사랑이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착하지만 나약했던 남편 지훈 씨는 감사와 책임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기심과 비겁함은 그가 가졌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이나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성숙한 의식을 일깨워 줍니다. 은주는 공정과 복수, 침묵과 행동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선함은 올바른 곳에 놓였을 때 비로소 가치를 발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반격이 증오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도덕적 각성의 한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잊혀진 가치를 재정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한국의 어머니 마음 채널을 구독하셔서 감동적이고 진솔하며 교훈이 가득한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함께 선함과 용기, 그리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합시다. 은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은주의 마지막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모두 읽어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거나 무언가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함께 공감할 것이라 믿는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가족의 민낯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